2003년 강원도 산골에서 사라진 부부의 진실은 실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은폐였다. 그리고 범인은 20년간 제주 바닷바람을 맞으며 태연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벽에 핏빛으로 번진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돌아오지 말아줘. 누가, 누구에게 남긴 말이었을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오후 9시, 강원도 영월군 산골마을 한 민박집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이틀째 불이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내용. 출동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식탁 위엔 반쯤 먹다 만든 된장찌개, 벽난로엔 아직 따뜻한 장작불.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한성민과 박지연 부부,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거실을 살피던 중 벽 한쪽에서 기묘한 글씨를 발견했다. 붉은 페인트로 쓴 듯한 문장. 돌아오지 말아줘. 누가 누구에게 남긴 말인가? 위협인가 애원인가? 현장엔 다툼의 흔적도 혈흔도 없었다.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였고 귀중품도 제자리였다. 마치 두 사람이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듯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다. 20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당시 담당 형사였던 이도현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했다. 민박집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라곤 찾을 수 없었다.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고 수색대가 투입됐다. 산을 뒤지고 계곡을 훑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성민, 당시 38세,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다 실패하고 2년 전 강원도로 내려온 남자. 빚이 있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빈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연, 당시 35세, 근처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교사. 동료들은 그녀를 밝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부부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건 발생 2주 전, 박지연은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수익자는 남편 한성민.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다. 혹시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시신이 없었다. 혈흔도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단지 그 기묘한 문장만이 벽에 남아 있었다. 수사는 한 달, 두 달 지나며 서서히 열기를 잃어갔다.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었다. 결국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됐고 서류철 속에 잠들었다. 2023년 6월 12일, 이도현 형사는 은퇴를 2달 앞두고 있었다. 35년간 형사로 살며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유독 마음에 걸리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03년 강원도 민박집 실종 사건이었다. 그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 없는 흰 봉투, 손으로 쓴 듯한 필체가 어딘가 불안정했다. 형사님, 그날의 진실은 민박집 지하에 있습니다. 단 한 줄. 그뿐이었다. 도현은 순간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20년 전 사건을 왜 지금 언급하는가?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인가? 곧바로 우체국 소인을 확인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이상했다. 사건과 제주도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도현은 망설이다가 결국 현장을 다시 찾기로 했다. 호기심이었을까, 직감이었을까? 아니면 20년간 가슴에 남아있던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차에 시동을 걸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멀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렸다. 2003년 당시엔 번화했던 마을은 이제 폐촌 직전이었다. 민박집은 더 이상 민박집이 아니었다. 담벼락은 무너졌고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도현은 손전등을 꺼내들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20년이란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벽난로도 식탁도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 벽에 쓰여있던 그 문장도 빗물에 씻겨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마당 한쪽 잡초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풀을 헤쳤다.
녹슨 철문이 드러났다.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남짓한 크기. 자물쇠는 이미 부식돼 쉽게 부러졌다. 철문을 열자 어둠이 입을 벌렸다. 지하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 도현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내려갔다. 한 계단, 두 계단.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그리고 냄새. 오래전 무언가가 썩어 문드러진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바닥을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곳에 있었다. 두 구의 백골. 나란히 누워있는 형상. 옷은 이미 사가 없어졌고 뼈만이 희끄무레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20년. 이들은 20년간 여기 있었던 것이다. 벽 한쪽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먼지를 닦아내자 사진이 드러났다. 웃고 있는 남녀. 한성민과 박지연이었다. 민박집 앞에서 찍은 듯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세 번째 얼굴. 남자였다. 성민도 지연도 아닌 낯선 남자였다. 도현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즉시 본청에 연락했다. 국과수 감식반이 출동했고 현장은 통제됐다. 20년 만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구의 백골 중 하나는 박지연의 것이 확실했다. DNA 대조 결과 그녀의 여동생과 일치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 구였다. 남성의 뼈. 하지만 한성민의 것이 아니었다. 신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진 결과 놀랍게도 2003년 당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인물과 일치했다. 김태준. 당시 34세.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던 프리랜서 사진작가. 2003년 11월 초 강원도로 출사를 간다고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이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았다. 수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도현은 김태준의 가족을 찾아갔다. 그의 누나 김소희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창문에 비친 세 번째 남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동생이 맞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동생은 그해 가을 박지연을 만났다는 것. 학교에 출사를 갔다가 알게 됐다는 것. 지연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찍고 싶어 했다는 것.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됐다는 것. 동생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하지만 지연은 결혼한 여자였다는 것. 도현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김태준과 박지연.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성민은 이를 알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현은 사건 당시 기록을 다시 뒤졌다. 2003년 11월 13일 한성민은 채권자에게 전화를 받았다. 3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박지연은 김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통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늘 밤 9시 민박집으로 와줘. 결심했어. 지연은 남편을 떠나 태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성민은 이를 눈치챘다. 어쩌면 지연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을 수도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태준이 오기를. 감식 결과 태준의 두개골엔 둔기에 의한 골절상이 있었다. 후두부를 강하게 맞아 즉사했을 가능성이 컸다. 지연의 경골엔 목 부위에 골절이 있었다.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도현은 그날 밤의 장면을 재구성했다. 오후 9시 태준이 민박집에 도착했다. 차를 숲속에 세우고 걸어 들어왔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둘은 짐을 챙기려 했을 것이다. 그때 성민이 나타났다. 손엔 장작 한 토막. 그는 망설임 없이 태준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피가 튀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성민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두 시신. 성민은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계획이 있었다. 마당에 숨겨진 지하실.
아무도 모르는 공간. 그는 두 사람을 끌고 내려가 묻었다. 철문을 잠그고 흙과 잡초로 덮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다. 일부러 먹다 만 것처럼 연출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썼다. 돌아오지 말아줘. 마치 지연이 성민에게 남긴 메시지처럼, 혹은 누군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연출이었다. 모든 것이 연출이었다. 성민은 집을 나섰다. 차를 버리고 신분을 바꿨다. 그리고 사라졌다. 20년간 완벽하게.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다. 도현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지하실을 알려준 것인가? 우체국 소인을 다시 확인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그곳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도현은 제주도로 향했다. 서귀포 우체국 직원은 협조적이었다.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6월 10일 오후 한 노인이 편지를 붙였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일부 드러났다. 도현은 사진을 확대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얼굴. 20년 늙었지만 분명했다. 한성민이었다. 도현은 즉시 제주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인이 우편을 붙인 위치를 역추적했다. 서귀포 외곽의 한 감귤 농장. 그곳에서 이한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농장 일을 도우며 혼자 사는 노인. 도현과 제주경찰은 6월 20일 새벽 농장을 급습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서 있었다. 지문 대조 결과 그는 한성민이 확실했다. 20년간 이한수로 살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주민등록은 위조됐고 가짜 신분으로 생활했다. 감귤 농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다. 조사실. 한성민은 60대 초반이었지만 훨씬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도현은 그 앞에 앉았다. 성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더는 못 견디겠다는 것. 꿈속에서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 매일 밤 지연이가 울면서 묻는다는 것. 왜 나를 죽였냐고. 태준이는 피를 흘리며 노려본다는 것. 20년 동안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다는 것. 성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연의 휴대폰을 봤다는 것. 문자 메시지. 그 남자에게 보낸. 오늘 밤 9시 민박집으로 와줘. 결심했어. 그 순간 알았다는 것.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것. 빚에 쪼들리고 사업은 망하고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녀마저 떠나려 했다는 것. 오후 9시 그 남자가 왔다는 것. 차를 숲속에 세우고 걸어 들어왔다는 것. 지연이 반갑게 맞았다는 것.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는 것. 둘이 얘기하는 것을, 짐을 싸는 것을.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다는 것.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 장작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 피가 튀었다는 것.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는 것.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 지하실은 미리 준비한 것이 맞았다. 민박집을 살 때부터 있었다는 것. 전 주인이 저장고로 쓰던 공간이었다는 것.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날 밤 두 사람을 지하로 끌고 갔다는 것. 땅을 파고 묻었다는 것. 철문을 잠그고 위를 덮었다는 것. 아무도 몰랐다는 것. 벽에 돌아오지 말아줘라고 쓴 이유. 경찰을 헷갈리게 하려고. 마치 지연이 쓴 것처럼. 혹은 누군가 둘을 납치한 것처럼. 그날 밤 집을 나섰다는 것. 차를 산속 깊은 곳에 버렸다는 것. 신분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 제주도로 왔다는 것. 이한수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살았다는 것. 후회는 매일 했다는 것.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 꿈속에선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 지연이와 태준이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라는 것. 편지를 보낸 이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 매일 밤 그들이 나타난다는 것. 지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묻어주지 말라고. 알았다는 것. 그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줘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도현은 냉정하게 말했다. 편해질 자격이 없다고.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한성민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공소시효는 25년. 아슬아슬하게 시효가 만료되기 전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형을 받아들였다. 2023년 10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김태준의 유골은 가족에게 돌아갔다. 누나 김소희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박지연의 유골도 가족 묘지에 안장됐다. 그녀의 여동생은 언니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현은 은퇴했다. 마지막 사건을 해결하고 떠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 그 민박집을 떠올렸다. 벽에 쓰여 있던 문장을. 돌아오지 말아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지연이 성민에게? 태준에게? 아니면 성민이 자신에게? 민박집은 철거됐다. 지하실도 메워졌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20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 그들의 마지막 순간. 공포와 배신, 그리고 죽음. 한성민은 교도소에서 여전히 꿈을 꿨다. 불타는 민박집. 창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그들은 그를 불렀다. 돌아오라고. 함께 있자고. 하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도현은 가끔 생각했다. 만약 20년 전 지하실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성민을 잡을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더 일찍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다. 다만 기록할 뿐이었다. 2003년 11월 15일 강원도 영월군. 한 쌍의 사랑, 한 쌍의 배신, 그리고 두 개의 죽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는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다. 그 집 벽에 쓰여 있던 문장. 돌아오지 말아줘. 그것은 경고였을까, 애원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어쩌면 그것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무언가의 목소리일지도 몰랐다. 돌아오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진실을, 20년 만에 열린 지하실을,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두 사람을.